프린트물 장수가 42장이거든요. 42장이에요. 근데 앞에 또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설명 안 하고 좀 넘어가고 그냥 읽고 넘어가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설명해야 될 부분은 따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수익형 부동산 투자 비법 5페이지하고 그 다음 오피스텔 10페이지 있는데, 오피스텔 질문이 지금 수강생 중에서도 굉장히 좀 많으세요. 예, 좀 당면한 문제로 해서 질문이 되게 많으셔서, 원래 커리큘럼 안에도 들어가 있었고, 오피스텔 내용은 그 내용이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반복돼서 나와서 그냥 요 15페이지는 1교시 안에 쫙 그냥 읽으면서 좀 끝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도 앞에 띄워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 투자 비법. 저금리일 때 수익형 부동산, 월세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 상가의 가치가 올라간다. 자, 금리가 내려가면 상가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요. 자, 이 원리는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처럼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상가의 가치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내려가지는 않고 그냥 보합 추세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 투자 분석하실 때 경기가 안 좋고 굉장히 어려운데 금액이 다른 거는 급하라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는 급하라겠는데 내 아파트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굉장히 급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금액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금리가 낮아진다든지 국가 정책에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무조건 급상승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원리는 완전히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저금리일 때 상가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저금리일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을 바에 월세 받는 건물 사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을 바에 월세 받는 건물 사자. 매도 차익도 있고, 매도 가치도 있으니까, 그 자본이득의 가치도 있으니까 건물을 사자, 이렇게 되는데, 상가 건물은 금액이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안 좋고 해도 매매가 잘 안 일어난다 뿐이지, 대출금리 때문에 그 금액이 떨어지진 않는다고요. 근데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이 금리가 낮아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어떤 호재가 있으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파트 중에서 보세요. 가격이 비싸고 정말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금액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파트들을 보면. 그런 아파트는 호재가 있고 금리가 낮아지고 하면은 어떻게 된단 말이죠? 가격이 급상승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흐름은, 올해가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의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가격이 다시 회복돼서 상승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부동산을 사실 때는 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파는 거는 버틸 수 있으면은 올해를 넘기고 파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흐름은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설명 안 한다고 했는데 한 줄 읽고 설명해 버렸네. 예.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입지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입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개별 입지뿐만 아니라 배후 상권에 대한 점검도 중요하다. 상권은 변할 수 있다. 항상 변할 수 있다. 자, 상권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느낌으로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권은 변할 수 있다. 상권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자체마다
뭐 공공 데이터 포털처럼 상권 분석에 관한 포털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수업 시간이 나중에 또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포털을 보면은 성장하는 상권, 폐업률이 너무 많아서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권, 그런 정체되어 있는 상권은 빨간색으로 표시돼서 나와요, 지도에서. 예. 그 다음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다이내믹한 상권, 이런 식으로 지도에 표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남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산의 남포동을 제가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일을 봤을 때 10년 주기로 상권이 완전히 엉망됐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시기를 거의 10년마다 좀 겪어요. 부산의 남포동. 자, 부산의 서면 같으면 영감도선 맞은편에 있죠. 부전시장 있는 근처. 거기는 폐업률이 굉장히 강해요. 공실률도 많고. 그래서 상가를 보실 때 상권의 이동이 있으면은 그 지역의 공실률이 많은지 안 많은지를 꼭 보셔야 돼요. 내 물건은 공실이 없지만 그 지역이 공실률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권은 굉장히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상권이 이동된다고 보셔야 돼요. 변화해서. 그런데 서면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뒤쪽 있죠. 예, 여기는 성장하는 상권이에요. 그 성장하는 상권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보고 하는가 하면 폐업을 너무 많이 하고 공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안 좋은 걸로 보고요. 폐업이 별로 없고 이제 공실도 별로 없는데 굉장히 이 폐업 자체를 안 하고 한번 기업을 하면 오래 가는 임차인들이 있는 곳 있죠. 오래 가는 10년씩 뭐 5년씩 그런 곳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권으로 이제 봐요. 그러면 부산의 지도로 돼 있는 게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각각에 보면은 그 지자체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프린트물로 제가 또 드릴 겁니다. 상권은 항상 변할 수 있다. 요거를 꼭 아셔야 돼요. 상권은 항상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트를 공실률이 그 지역이 많은지 그러면 지금 현재 남포동에 나가보면 그냥 조금 다니잖아요. 1시간 다니면 임대 플랜카드 붙여놓은 거를 한 100개 넘게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 오고 나서 금리 올라가고 나서 서울의 명동 같은 경우에 서울의 명동, 그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명동이 공실률이 40%가 넘어갔거든요. 그 대신에 투자가들은 그때 다 샀죠. 가격이 공실률이 많아서 가격을 전에는 막 이렇게 높은 금액 아니면 안 팔려고 했던 게 적절한 금액에서 매각이 되는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명동에 있는 건물을 사서 그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명동에 굉장히 큰 어떤 핸디캡 중에 하나가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건물을 좀 리모델링 한다든지 조금 뭘 고쳐서 보기 좋게 만들어서 우량한 임차인을 유치해서 건물 가치를 살린 거죠. 그러면 서울의 명동에 건물을 만일에 100억 주고 샀다. 그러면 130억, 150억 가치를 금방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원래 130억, 150억을 했었는데 호가는 그렇게 됐었는데 매매는 안 됐다 하더라도 호가는 그렇게 됐었는데 싸게는 안 팔았던 거죠. 근데 공실이 너무 많으니까 싸게 파는 급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세를 분석하실 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했던 아파트가 6억의 급매물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는 말 그대로 급매물이지 시세가 6억은 아니거든요. 6억짜리가 팔리고 6억 5천짜리가 팔리고 7억짜리가 팔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7억 5천 8억 정도에서 유지를 해야 유지를. 그러면 그 밑에 6억에 살 수 있던 급매물들이 몇 개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6억짜리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6억짜리 물건이 없어요. 그냥 그게
제 이 사무실이 있는 제로드 캐슬 레진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아파트 하락이 랭킹 5위 안에 들어갔거든요. 그 하락 때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내려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5위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다른 것보다도 부동산 관련되는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단톡방이 있죠. 요런데 전국 랭킹 순위 급 하락한 전국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쫙 이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다들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대형로트 캐슬 레전드 아파트를 부산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서울에서 타 지역에서 아파트 투자하는 재테크하는 카페나 이런 모임에서 그냥 한 달 정도 만에 다 싹쓸이가 버렸어요. 한 달, 두 달 만에. 급매물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택도 아닌 급매물이 그게 시세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런 급매물을 찾는 것들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설명 안 한다고 해놓고 참 이게 진짜 예. 자, 최대한 쭉 좀 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냥 뭐 제가 아, 글자 한자 한자 한 줄 한 줄 다 타이핑 쳐서 만들어 온 거지만 이게 우리 두 달 동안의 수업 시간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린트물을 드린 거를 막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드린 게 아니라서 하여튼 나중에 업무 보실 때 꼭 나중에 활용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그 실거래가 신고 매뉴얼 있죠.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프린트를 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프린트 양이 너무 많아서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그 그대로 프린트 하시면 돼요. 그 실거래가 신고 매뉴얼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수업 때 좀 할 겁니다. 자, 상권이 이미 높게 형성된 지역은 매매가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고 매매 가격이 최고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다이내믹한 상권으로 분류되는 상권이 있거든요. 상권. 예. 그 상권은 벌써 매매가에 그 가치가 반영되어 있고 매매 가격이 최고점에 와 있으니까 투자 차원에서는 그거를 사는 것보다는 성장하는 상권에 있는 건물을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성장하는 상권이 서면에서는 어디라고요? 롯데백화점 뒤쪽에, 롯데백화점 뒤쪽에, 그러니까 서면 1번가 있죠. 서면 1번가, 옛날 천우장, 천우장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기가 성장하는 상권이에요.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권은 그 큰 길 건너편, 옛날 태아백화점 있잖아요. 태아백화점. 그 전복 카페 거리 있고, 그쪽은 완전히 최고점에 올라가 있는 상권이에요. 자, 그래서 상권 형성이 현재 진행 중인 곳이나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에 주목해야 한다. 상가의 폐업률이 적은 성장하는 상권에 투자하는 것이 시세 차익과 자본 이득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자, 임차인이 어떤 업종을 영위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상가의 가치를 올려주는 것은 상가에서 중요한 내용이어서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제가 밑줄 긋고 일부러 글씨 진하게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냥 쭉 이렇게 타이핑 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또 진하게 밑줄 긋고 이렇게까지 해놨으니까 진한 글씨나 밑줄 긋은 거나 글자를 크게 해놓은 것들은 나중에 포인터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가에서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 이게 상가 투자할 때 성공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임차인을 월세를 줄 수 있는, 월세를 감당해서 줄 수 있는, 연체 안 하고 꾸준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상가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게 발생시킬 수 있는 프랜차이즈의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프랜차이즈 인프라. 그럼 내 상가가 기본적으로 편의점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편의점에 적어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개발팀장이나 담당자들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편의점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뭐가 좋은가 하면 상가가
24시간 불을 켜놓잖아요. 24시간. 24시간 불 켜져 있는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건물의 빌딩에 은행이 있어요. 1층에 은행이 있잖아요. 은행은 어떻게 돼요? 1층에 불 끄고 가죠. 그래서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들을 학교 법인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사는 경우들이 있는데, 상가의 가치를 봤을 때 약간 빨리 불 끄고 가는 업종이 1층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좋게만 보실 것은 아니에요. 예,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 좋지만, 여하튼 어떤 업종이 빨리 불 끄고 가버린다. 예,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고정적이고 안정적 수입을 확보하는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매수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은 재테크 재산 관리로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월세 수익률이 높아도 월세가 되게 많이 남아요. 그런데 통임대로 임대차된 건물을 매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병원이 들어와 있는 건물을 사기를 원하고 병원이 있는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입원실, 치료실, 뭐 상담실 등등의 여러 개 층을 쓰는데, 병원 한 군데에서 건물을 통으로 다 쓴다. 이런 경우는 그 병원이 나가버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 병원이 나가버리면. 그런데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매가 있으면은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차인이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는 임대차 승계를 자기가 동의한 게 아니면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굉장히 큰 어떤 임대인한테 정말 불리한, 매수인한테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통건물로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나가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병원 건물이 1층은 뭐 예를 들어서 한의원, 2층은 뭐 치과, 3층은 내과, 뭐 4층은 또 이비인후과 뭐 등등, 그냥 5층은 안과, 이런 식으로 각 개인 의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층별로. 그러면은 옆에 큰 병원이 있어도 개인 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입지가 좋은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물은 각 층별로 과가 다른 메디칼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건물들은 누구든지 다 선호하고 프리미엄을 충분히 붙여서 팔 수 있는 건물이 되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면 거기는 임차인이 건물을 사요. 누가 산다고요? 임차인이 건물을 산다고요. 병원이 들어가 있는 건물들은. 자, 그래서 실사례로 잔금 직후에 임대차 승계 확인서 업무를 바로 보지 않은 소유주에게, 자, 잔금을 치고 나면은 제일 중요한 업무의 내용이 임차인을 만나서 임대차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는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했어요. 그때 전기세 체크하고 전기 납부했는지 고지서 체크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미리 잔금 전에 매도인한테 그 납부한 고지서라든지 이런 영수증이라든지 챙겨오라고 하고, 적어도 잔금을 치고 나면은 잔금 친 그날부터 며칠 안이에요. 한 달 뒤, 두 달 뒤가 아니에요. 며칠 안에 그날 잔금 치는 날 즉시 임차인 만나서 임대차 승계 확인서 업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로 보지 않은 소유주에게 좀 바빠서 소유권 이전 후에 10일이 지났는데 새로 매입한 건물 통임차인 한 세입자가 건물 통임차인
한 세입자가, 그냥 통으로 임차 들어간 세입자가 아래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보내왔다. 본인은 부산시 어디 어디 소재지에 위치한 세입자로, 그러니까 내가 산 건물에 있는 세입자죠.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면은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대부분 판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대법원 98마 100결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 번호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움직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번호입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그냥 사건 번호만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이 대법원 98마 100결정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기아와의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며칠 이내로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인 정말 멘붕 오겠죠? 네.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조심해야 할 내용 중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건물이나 토지 매수 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 건물, 아파트 이런 게 아니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속하면 건축 행위에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되어 있으면 관할 관청 담당 부서에, 그러면 뭐 구청의 건축가라든지 담당 부서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규제 사항을 알아보고 건물 토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자, 저희가 해운대 백석호 맞은편에 센텀에 있는 땅을 한 몇백억 되는 뭐 한 300억 넘어가는 토지를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위치가 좋으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토지에 관해서 매수를 검토를 하고 싶어 했는데 진행을 해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규제가 아파트 못 짓고 10층 이상 못 올리고 뭐 규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규제가. 백석호 있는 큰 도로 있죠. 해운대 경찰서 가는 큰 도로. 그 도로의 바로 맞은편에 보면은 그 장팔팔내과라고 병원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조금 나지막한 건물들이 있는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 쪽에 손님을 붙였더니 무슨 이런 물건을 주느냐, 어떤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오는 이런 토지를 주느냐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팔지를 못했는데 서울에 돈 많은 분이 위치가 좋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진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 최소한 1, 2년 안에는 뭔가 행정 조치를 따로 취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규제를 풀든지 어떤 이런 차원에서 정말 서울에 돈 많은 사람 위치를 보고 그 땅을 그냥 샀어요. 몇백억 되는 토지인데. 근데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10층 제한, 아파트 못 짓고 이러니까 네, 그거를 매수를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관청에 건축가에나 담당 부서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을 준 부동산을 만나다 보니까 부동산이 6군데가 튀어나왔어요. 저희는 직접 매수고 매도 쪽에 부동산이 6군데가 튀어나왔어요. 6군데가. 근데 그 6군데 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규제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부동산이 없었어요. 설명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 만에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건축사 사무실에서 사업성 분석한다고 하니까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금방 빠른 시간 안에 사업성 있다 없다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상가 건물 사실 때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불법 건축물의 유효점으로 매년 부과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이행강제금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법 건축물이 있다라고 건축물 대장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돈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불법 건축물이 있지만 월세 수익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잖아요. 그러면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예를 들면 원룸 건물을 지을 때 한동안 불법 건축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생으로 해놓고 준공받고 나서 방을 쪼개서 공사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원룸 건물 보면은 1층은 필로티 아파트 구조로 하면서 1층을 관리실로, 보통 1층이 관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관리실을 또 원룸으로 보통은 임대를 줘요. 그런데 벌금방이라고 해서 이거를 벌금 주는 것보다 월세 수익이 더 크잖아요. 벌금 주는 거는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년에 1200이어서 한 달을 해보니까 100인데 100을 주더라도 그냥 근생 상가나 다른 걸로 놓았을 때보다 월세 수익이 100만 원 더 많아. 이래 되면 이행강제금 내면서 불법적으로 해놓은 용도 변경한 원룸에서 세를 받는다고. 이해가시나요? 이 반대 원리도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상권 이동으로 공실률이 발생되어 임대료가 줄어들 수 있는 건물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자, 공실률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지역을 꼭 조사를 하고 건물을 사셔야 됩니다. 건물 용도와 건축물 대장을 조사하여 건축물 대장상 유흥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등의 위락시설 등이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보면 위락시설 이런 표시가 있죠. 취득세 폭탄 중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건물을 매수해야 한다. 자, 그래서 기존 납부해야 할 취득세의 4.5배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락시설이나 어떤 다른 내용이 있을 때 취득세 폭탄 중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을 해서 임차인이 들어오려고 할 때는 취득세 부분에서 중과가 나중에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5년 안에는 내가 사고 나서. 근데 5년이 지났다 이러면은 취득세 중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산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산 건물에 임차인을 놓는데 임차인이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는 용도의 임차인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나중에 취득세를 추가로 중과해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퇴각상에 잘 적으셔야 되죠. 임차인이 거기에 관한 것을 부담하도록 한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퇴각상에 적으셔야 됩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공실률이 낮고 폐업률이 낮은 지역에 있는 건물을 골라야 한다. 어떤 지역이 공실률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고 개별 부동산의 입지가 좋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공실률을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가 분석하실 때. 자, 상가 투자자 중에서 돈을 번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부터 매도 시점을 잡고 처음부터 매수할 때부터 매도는 언제쯤 할 건지 3년 뒤에 할 건지 5년 뒤에 할 건지 매도 시점을 잡고 투자 타당성 분석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매수하기 전에 이미 투자할 부동산을 몇 년간 보유하다가 언제 대팔 것인지를 설정한다. 매도 시점이 전제되어야만 철저한 투자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경매나 공매 물건에 투자하라. 경매나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을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 분석과 입지 분석을 잘하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아리 상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기 지금 공인중개사 업무를 안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클로징 단계에서
매수 계약을 땡길 때 도움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공인중개사의 업무만 이래 하면은 지금 그래도 이래 오셨는데 조금 너무 한쪽으로 이제 편중된 것 같아서 일반적인 내용을 일부러 타이핑 쳐서 만들어서 작년에 안 했던 강의 프린트물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자, 항아리 상권을 주목하라. 우리가 항아리 상권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죠? 그 반대 상권은 개천 상권이라고 해요. 물 흐르는 개천 상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항아리 상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항아리 상권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이다. 소비자들이 그 항아리 상권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가 있고 그 수요자들이 외부 이탈을 거의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자, 항아리 상권이 형성되려면 기존 구도심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 주위에 약 5천여 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항아리 상권은 주로 외부 수요보다는 주위의 배우 세대나 주요 시설들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우리 서면에서 만나자. 이거는 도심의 중심 상권이죠. 연산 로타리에서 만나자. 부산에서. 환성역이고 오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부러 나가는 거고. 항아리 상권은 그 아파트 5천여 세대가 있으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나 어떤 집객시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시설이 있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밖으로 차 타고 멀리 안 나가고 그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예를 들어서 만 세대가 있는데 그 만 세대의 중간에 상가 건물들이 다양한 업종으로 형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상가 형성되어 있는 그 지역은 그 팽창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그 팽창할 수 있는 상가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고요. 아파트가 싸고 있고 다른 집객시설에 관한 어떤 시설 건물들이 있고 그러면은 더 이상 팽창이 안 되는 상권이 있죠. 팽창이 안 되는 상권이 있을 때는 그 항아리 상권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고 나서도 항아리 상권에 있는 곳은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유지를 해 나간 어떤 임차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아리 상권은 주로 외부 수요보다는 주위의 배우 세대나 주요 시설들의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이 집객 효과가 있는 지역인지도 동시에 살펴야 한다. 집객,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죠. 사람들이. 대형 쇼핑몰이 들어가고 큰 대형 극장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거 보고 집객시설이라고 해요. 예. 항아리 상권은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권을 말한다. 그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죠. 항아리 상권은 상권 범위가 주변 아파트나 도로, 주요 시설에 의해 한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거의 유출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건물 지을 상가 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 지을 상가 땅이 없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 상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상권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다. 그러면 항아리 상권의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실 때는 이 항아리 상권의 이 내용을 어필을 최대한 해서 클로징 단계에서 계약으로 끌어당기셔야 되겠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울산에 있으면 울산에 항아리 상권이 어디 있는지, 부산에 항아리 상권이 어디 있는지, 대구에 항아리 상권이 어디 있는지, 김해시에 항아리 상권이 어디 있는지, 지도만 보시면은 충분히 항아리 상권의 상권 지역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도. 그럼 지도 보실 때 어떻게 보면 되죠? 아파트가 5천 세대, 만 세대 딱 있는데 그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에 아파트 주민들이 쫙 올 수 있는 상가가 한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있죠? 그게 항아리 상권인 거죠. 그럼 그런 지역의 상권의 건물 매매, 상가 임대차, 물건을 개발을 잘 해놓으시면 계약으로 일어나기가 쉬운 거죠. 광고를 1000개를 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을 광고를 내면 전화가 안 와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상권도 좋고 임대차 하기도 좋은 임차 광고 물건이고 그다음 매매 물건이고 하면은 그러면은 광고를 1000개를 아니고 50개를 내도 전화가 많이 올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전화가 와야지 뭘 하죠. 그러면 내가 그런 항아리 상권의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나중에 매매도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항아리 상권은 임차 수요에 비해서 공급도 많지 않아서 불경기에도 매출이나 임대 시세에 큰 변화가 없고 공실률도 적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힙니다. 자, 항아리 상권의 조건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상권을 말합니다. 자, 항아리 상권의 조건은 자, 수요가 공급을 초과, 상가수에 비해서 이용자가 많습니다. 상가수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더 이상 팽창하기 어렵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거죠. 이런 조건에 모두 충족되는 상권이라면 임대 수요 등이 꾸준하게 발생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게 항아리 상권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고 자기가 중개하는 지역이나 자기가 거주하는 그 도시에 항아리 상권이 어디 있는지를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이나 이런 걸 보고 쭉 분석을 해 놓으셔가지고 미리 파악을 해 놓으시면은 일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 재테크 하실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난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아리 상권은 상권이 더 이상 팽창할 수 없는 것이 장점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주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를 허물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상가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좋은 항아리 상권의 입지가 된다.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수요가 많더라도 상가 건물을 더 올릴 수 없는 이런 곳이 항아리 상권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자, 항아리 상권 주의점. 매력적인 항아리 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수요시설과 주거, 상업시설 등의 대중 집객시설이 있어야 한다. 이 집객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스파, 목욕탕, 굉장히 큰 스파가 있다. 이런 것도 집객시설 중에 하나겠죠. 대형 쇼핑몰이 있다. 이런 것도 집객시설 중에 하나죠. 해운대 신도시 아파트 안에도 보면은 NC백화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멀티 영화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집객시설이에요. 그래서 대중 집계시설이 뭔지는 상가 분석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배우 주거지 거주자들이나 상업시설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상권이 항아리 상권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멀리. 자, 다른 상권이 항아리 상권에 비해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만 밖으로 안 빠져나가겠죠. 밖으로. 예.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약 항아리 상권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여럿 있어 수요를 초과한다면 항아리 상권이자 독점 상권의 메리트는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는 항아리 상권이라 칭해지는 상권의 규모와 연관이 깊다. 항아리 상권 모양을 하고 있지만 상권이 수요에 비해 크고 넓지는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 하은의 상권 모형은 하고 있는데 어떤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이 신도시 안에 중심 지역에 보니까 이 수요에 비해서 이 상가 지역이 너무 크다, 너무 넓다. 신도시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것들까지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당 상권에는 입주자 또는 방문객들이 필요로 하고 즐겨 찾는 업종들이 적절하게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다양하게. 상권이 너무 작으면 좋은 하은의 상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고객들이 찾는 업종을 갖추지 못한 상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고객들은 거리가 멀고 불편하더라도 다른 큰 상권으로 나가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상권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권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해 나온 현상이다. 고객들을 붙잡아두고 소비 활동을 일으킬 만한 기본적 상권력을 갖추지 못한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과 거리가 있는 대학교 중에 학교 앞 상권이 약해서 지하철 근처 또는 주변 인기 상권으로 수요층을 뺏기는 사례가 흔한데 이와 비슷한 현상이다. 항아리 상권이라지만 자칫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일명 소외된 골목 상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개천 상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천에 물이 흐르듯이 스쳐 지나가는 상권으로 물은 유동인구를 뜻하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은데 소비 없이 스쳐 지나가는 상권을 의미합니다. 스쳐 지나간단 말이죠. 개천 상권의 특징은 많은 유동인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천 상권으로는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지나가는 곳이 있으며 유통업이나 회전율이 빠른 외식업을 하기에 적합한 상권입니다. 개천 상권은 고정 고객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비교적 저렴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상가, 편의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상권 분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유동 인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가가 잘 된다, 상권이 좋다, 요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하실 때 두 가지로 분석하셔야 되는데, 자,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 많은 곳, 자, 걸어서 다니는 손님이 많은 곳, 요걸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 이동이 많은 곳. 상권을 유동 인구를 보실 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차 이동량이 많은 곳,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곳. 자, 차 이동량이 많은 곳의 상권을 보실 때 내 건물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 자, 지금 말 굉장히 중요해요. 내 건물이 사거리 코너에 있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차에 타고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내 건물을 정면으로 딱 보기 정말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건물 있죠. 신호등이 걸렸는데 내 건물을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곳에 임대차 들어가면 좋고, 그런 곳은 임차인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량 이동량도 상권 분석하실 때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차량 이동량. 자, 재테크하실 때 방금 이야기한 거,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차가 이동을 많이 하는데, 내 건물이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내 건물이 정말 너무너무 잘 보여서 내 건물을 안 볼 수 없는 그런 위치.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 물건들을 잘 개발하시고 찾으시면 좋으시겠죠. 건물을 사실 때도, 임대차 들어갈 때도 그런 쪽을 눈여겨서 보시면 됩니다. 자, 고객들이 머무는 상권인지 혹은 스쳐가는 상권인지, 주 고객층은 어떠한지 등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들은 참 좋아요. 젊은 사람들 있죠. 20, 30대. 이 경성대학교 상권 같은 경우에 보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20, 30대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우리 경성대에서 만나자 이렇게 돼요. 그럼 30대든 40대든 50대까지도 경성대학교 상권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부산의 경성대 부경대 상권.
자, 그래서 유동 인구는 많아도 소비를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통로 상권도 있는데 개천 상권이라 불리는 이 상권은 지리적으로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지나치는 곳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지나친다 말이죠. 개천 상권에서는 편의점을 비롯해서 중저가 화장품, 뭐 옷가게 또는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뭐 김밥 토스트 등의 외식업이 괜찮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천 상권이다. 사람 많이 다닌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가면서 그냥 토스터, 뭐 김밥 등등 간단하게 이렇게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업종은 된다 말이죠. 자, 하지만 개천 상권에서 잘 되는 곳만 잘 될 뿐. 이외의 업종들은 한 달, 3개월 이내에 점주들이 포기하고 나간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흐르는 상권이라서 유동 인구는 넘쳐나지만 고정적으로 불러들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리의 점포 지도를 석 달에 한 번씩 고쳐야 할 정도로 업종 전환이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수업 커리큘럼 안에 수업 때 뭘 하자라고 했던 것 중에 상권 분석하는 내용을 수업 때 좀 하는 걸로 제가 그 계획을 잡아서 강의 계획 목차에 드렸거든요. 지금 이 내용에 전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들이 점포를 출점할 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나간다, 뭐 피자헛이 나간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들이 맥도날드가 나간다. 이렇게 되면은 상권 분석을 하면서 예상 매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점포에서 최소한 한 달에 매출이 5억 이상은 돼야 된다. 3억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럼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이 입지에는 이런 프랜차이즈가 좋고 저 입지에는 저런 프랜차이즈가 좋고 어떤 유형의 프랜차이즈가 좋은지, 고깃집이 좋은지,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판매점이 좋은지, 편의점이 좋은지, 상권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되는지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고 재테크 하실 때, 임대차 하실 때 이 정도는 적어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관해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게스트하우스를 주목하라. 자,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관련법이 미비하고 투자자로서는 지금이 혹이다. 자, 까다롭지 않은 규제 덕분에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이 적고 다른 이들보다 시장을 선점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한 숙박시설 중에서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한 비중은 호텔에 이어서 2위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한 숙박시설 중에서 게스트하우스가 랭킹 2위다 말이죠.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관광 편의시설로 추가해서 도시지역 연면적 230제곱미터, 약 70평입니다. 자, 약 70평 미만인 단독주택, 그다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 다세대, 일례주택, 아파트 등입니다.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식과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 숙식이 들어가야 돼요. 숙식. 예, 해당 시 군구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소액 자본으로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고, 자, 70평 미만이니까 돈이 크게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수익률도 높은 것이 외국인 대상 숙박업 게스트하우스다. 운영만 잘할 수 있다면 충분히 임대 수익률이 높은 탐세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가치가 아주 높을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는 수익률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지만, 자, 사업 시작 전에 입지 선정, 더불어서 규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건물 매매 진행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 부산역 쪽에 건물이 몇 개 있는데, 부산역 쪽에 게스트하우스 하시는 분이,
자, 외국인들이 서울에 비행기 타고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차 타고 SRT나 KTX 타고 부산에 관광을 오는 거예요. 유럽에 여행을 가면 뭐 기차를 타고 움직이고 아니면 뭐 버스를 해서 움직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오겠죠. 입지적으로 오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포동 쪽에 있는 호텔들이 외국인들 유치가 많이 돼요. 남포동 쪽에 있는 호텔들이. 그러면 호텔은 비싸단 말이에요. 호텔은 비싼데 게스트하우스는 뭔가 서비스도 많이 돼 있는데 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토스트라든지 간단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공을 해주는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살거든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같이 거기 거주해서 살아요. 뭔가 인간적이고 뭔가 단순하게 호텔 들어가서 이런 것보다는 뭔가 느낌이 좀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투자 금액도 그냥 뭐 한 2, 3억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부산역에 사시는 분이 부산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울역, 동대구역 곳곳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건물을 사면은 만일에 30억 정도를 사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자기 3, 4억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임대를 들어간 거죠. 임대를 또 들어가서 임대를 들어가서 이제 운영을 또 이제 하시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의 성격을 내용을. 근데 원래는 외국인만 받아야 되는데 한국적으로 외국인만 받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도 받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근데 원칙은 외국인만 받아야 돼요. 제가 94년, 95년도 이때 이제 유럽에 좀 있었거든요. 아일랜드하고 아일랜드는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가도 아일랜드를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아일랜드가 영국 옆에 있거든요. 영국에서 조금 더 가야 돼요. 근데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라든지 정말 자연경관이 나오는 영화들은 아일랜드에서 거의 다 찍어요. 아이리시 바, 아이리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부산에는 아이리시 바가 옛날에는 유일하게 조선비치 호텔밖에 없었어요. 해운대.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음식 술 중에서 뭐가 있죠? 기네스 있잖아요. 기네스. 기네스가 전 세계 5대 맥주 안에 들어가는데 아일랜드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여행 오면은 기네스 공장을 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제 또래에 비해서는 외국에 좀 빨리 있었어요. 제가 한국 들어오고 나서 한 96년, 95년 말 되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막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 배낭여행의 유행이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97년, 98년 이때는 96년 이때는 웬만한 대학생들이 배낭여행을 계획을 잡아서 보통을 가고 있었죠, 유럽에. 그런데 그렇게 유럽이나 그 다음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니까 한 번씩 자주 갔었거든요. 홍콩, 뭐 북경, 뭐 일본, 후쿠오카 이런 데는 쉽게 가잖아요. 그 하우스 템버스 같은 경우에는 애들 데리고 가기에도 우리나라의 에버랜드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홍콩이나 북경이나 뭐 오사카나 뭐 후쿠오카나 이런 외국에 아니면 유럽에 이래 가니까 거기에 있는 한국 교포들이 뭐로 생활해서 사는가 하면 이런 게스트하우스처럼 식사를 제공해 주면서 숙박업을 하는 거예요. 규모를 조그맣게 임대를 얻어가지고. 근데 그 수익이 엄청나요. 근데 블로그나 인터넷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어떻게 찾아서 검색하고 조회해가지고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외국 나가서 살면 이거 하면서 그냥 먹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살게 될 때, 예, 어떤 수익 구조를 이런 구조를 가져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큰 기업으로 발전된 회사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 부산역 근처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를 얻든지 내가 자가를 가지고 있든지 하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전 세계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죠? 에어비앤비. 방금 이야기한 이게 몇십 년 전에, 3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얼마나 큰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스북 페이스북 처음 할 때 하버드 학생이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죠? 100달러, 200달러 가지고 시작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몇십만 원, 돈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시작한 게 얼마나 규모가 커졌어요.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으로 됐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택시 탈 때도, 택시, 뭐, 부산 같은 건 등대꼴도 있고 잡이꼴도 있고 막 있는데 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국 어딜 가도 카카오 택시를 딱 해서 하면은 뭔가 좀 빨리 연결이 좀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국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런데 이 택시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개발해서 택시 탈 수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뭐죠?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택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자기가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어디 가니까 너무 불편해. 나는 택시가 한 대도 없어. 나는 차를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무슨 택시 회사 차를 100대 보유하고 뭐 200대 보유하고 10대 보유하고 이렇게 해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데 나는 차를 안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업으로 커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참, 그래서, 30년 전에 유럽이나 캐나다 밴쿠버 쪽에도 이렇게 좀 있었는데 가족들이 거기 많이 살고 계시고 형님도 그쪽에 계시고 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금 그 대형 이마트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중에 까르푸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는 영화관에 가니까 영화관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열 몇 개, 20개 이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백화점이 아닌데, 그냥 슈퍼마켓인데 슈퍼마켓의 규모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마트, 이런 규모 이상으로 돼 있어요. 아, 한국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도 이런 게 있으면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한참 뒤에 대기업체에서 그런 규모로 유통사업을 하게 된 거죠. 뭐 이마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마트를 하다 보니까 예, 편의점도 진출하면 되겠다. GS25시가 CU 편의점이 한국에 3만 개, 4만 개가 있는데 이 3만 개, 4만 개에서 일어난 유통에서 일어난 수익이 엄청나잖아요. 이마트도 편의점을 만들자. 이마트24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내용에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게스트하우스는 내가 건물을 살려고 하니까 내가 돈이 10억, 20억이 없어. 근데 수익형 부동산을 뭘 하고 싶어. 수익형 부동산을. 단순하게 원룸 임대 주고 월세 받고 이렇게 하기에도 내가 돈이 좀 부족해. 그러면 적은 돈으로 2, 3억 정도 가지고 충분히 70평 이하니까 조금 이렇게 허름한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개조를 해서 충분히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보면은 베드가 2층짜리 베드도 있고 그냥 1층짜리 베드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 용어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그냥 게스트하우스를 했을 때
게스트하우스를 외국인 상대로 전문적으로 했을 때 적은 돈으로 그 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자, 게스트하우스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주택이어야 하고, 건물의 용도가 뭐요? 주택. 그래서 원래 상가는 안 돼요, 상가. 상가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겠다. 이거는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은. 사업주가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실제 거주도 해야 하고, 사업주가 거주하는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 면적이 2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외국인 전용으로만 운영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꼬마 빌딩 투자. 꼬마 빌딩의 투자 기준은 우선 어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더불어 미래 시세 차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지역에서 노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빌딩을 골라야 합니다. 자, 꼬마 빌딩 사실 때는 일단은 매도 차익도 생각하시지만 기본적인 은행 이자를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은 나와야 돼요. 꼬마 빌딩을 사는 분들은 초보자들이 많이 사잖아요. 부산 같으면 10억짜리, 20억짜리, 30억짜리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서울 같으면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은 70억, 80억을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부산하고 서울하고 개념이 좀 금액 개념이 틀리죠. 네. 부산에서는 70억짜리, 80억짜리, 100억짜리 이러면 그런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 안 하죠. 예. 근데 서울에서는 그 정도 규모를 꼬마 빌딩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에서는 그냥 2, 30억짜리. 그러면 여하튼 좀 초보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월세 수익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 곳. 그 다음에 노후 정도가 심하지 않은 빌딩을 고르는 게 너무 노후가 많이 된 건물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누수 잡다가 골병 드는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꼬마 빌딩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단은 시세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급매물을 노린다. 열심히 발품을 팔고 찾아보면 급매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딩 하자를 꼼꼼히 점검해야 된다. 누수 등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 이행강제금이 나오는지, 임대차 계약 등 법적 권리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공실 상태 점검하고 주변 빌딩 공실률을 확인합니다. 우량 임차인 위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량 임차인 위치. 자, 굉장히 좋은 우량한 임차인을 유치하는 것이 꼬마 빌딩의 성공의 지름길 중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건물을 내가 사게 되면 임차인을 좋은 임차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있죠. 좋은 임차인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 저희가 어떤 분이 건물을 하나 사셨는데 그 건물에 뭐 병원 치과부터 해가지고 좋은 임차인으로 건물의 거의 80% 이상을 저희가 임차인을 다 바꿔준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또 저희 회사에서 건물을 뭐 한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또 하나 사셨어요. 자, 임차인을 좋은 임차인으로 바꿔주고 나니까 건물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좀 힘입어가지고 저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건물을 살 때도 저하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임차인도 다시 또 바꿔치기 했어요. 좀 더 좋은 임차인으로. 자, 그래서 임차인 유치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나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보는 소상공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보는 적어도 공짜로 볼 수 있는 상권 분석 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프린트물로 따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 4페이지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수익형 호텔 분양 주의. 자, 수익형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라고 해서 수익형 호텔 분양하는 것을 샀어요. 이것 때문에 정말 한동안 제가 친한
이제 은퇴하신 교수님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교수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들 개모임하는 한 20년 동안 개모임한 이 이제 교수님들 과들이 정치 외교학과 정외과 교수님들이 거의 한 8, 90% 정도 구성되어 있는 그 교수님들 개모임을 뭐 부경대, 경성대, 부산대 등등 이렇게 하여튼 교수님들 개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 중에서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나이가 많죠. 근데 제주도에 있는 호텔 운영받은 거예요. 수익형 호텔이라고 해서. 또 어디 관광지에 있는 호텔 아직까지도 못 팔고 있어요. 10년이 넘었는데도. 근데 처음에 약속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와요. 분양할 때 이야기한 수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게 돈이 몇천만 원 들어가나요? 그게 아니죠. 또 저하고 친한 분 중에서 제가 해운대 센텀호텔에 처음 센텀호텔을 지을 때부터 10년 동안 제가 회원으로 있었거든요. 저는 그 호텔의 부동산을 산 게 아니고 호텔 회원권을 10년짜리를 산 거죠. 그래서 150만 원 주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150만 원 주고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그 호텔을 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4번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스위트룸 있잖아요. 스위트룸. 백스코 스위트룸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0만 원 주고 들어갈 거를 저는 회원이기 때문에 한 10만 원만 주면은 그 스위트룸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트룸이 4개가 있는데 센텀호텔에 가든 스위트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든 스위트룸은 호텔에 테라스가 가든 정원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와, 호텔에 정원이 있고 정원이 돼 있는 정말 너무 이쁜 거예요. 밤 되면은. 그래서 10년 내내 호텔 방 잡아준다고 생고생을 했어요. 아니 한 번 가본 사람 있잖아요. 서울에서 친구가 내려왔잖아요. 서울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호텔을 한번 잡아줬어요. 부산에는 뭐 자주 내려와 버리네. 예, 돈은 자기가 내죠. 그런데 예, 회원 등록, 회원 예약하는 거는 제가 해줘야 되죠. 그럼 제가 예약해주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같이 가줘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휴대폰 번호 본인이 안 왔을 때는 휴대폰 번호만 이야기해줘도 들어갈 수 있고 그게 아니고 제 친한 분이 센텀 호텔에 수익형 호텔로 해서 분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센텀 호텔은 법인이 2개가 있거든요. 법인이 2개. 그래서 한 개 법인은 완전 파산 직전까지 가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래서 센텀 호텔 분양받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총지배인이 또 자주 바뀌었었어요. 총지배인이 또. 그래서 센텀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도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경매까지 나왔었어요. 경매. 한 번씩 경매 나오는 것들이 공매나 경매 나오는 것들이 강제 매각되는 것들이 콘도 회원권, 뭐 수익형 호텔 이런 것들도 경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센텀 호텔도 경매가 진행돼서 나온 물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수익형 호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황금성이 떨어진다.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판다. 네, 팔고 싶을 때 못 판다.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 친한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부를 과시하는 분은 있어요. 어디에 받은 기장 쪽에 가면은 호텔하고 아란티가 있죠. 아란티. 그쪽에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회원권 어떤 그런 자격을 받은 거죠. 뭐 돈을 1억, 2억 이렇게 주고 그렇게 회원권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뭐 돈 1억이 물리지만 그거를 개의치 않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용하는 회원권이냐, 내가 등기부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등기를 해서 가져오는 거냐, 요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수익형 호텔 분양 주의 보시면 운영업체의 주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운영업체가 유명 호텔의 브랜드 명의만 빌린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에 로열티를 내고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총 매출에서 로열티를 지급하는데 보통 5%, 7%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열티가 나가는 만큼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익형 호텔은 객실을 하나씩 개별로 등기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그
저희들이 전에 업무를 진행했던 것 중에서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보면 하얏트 호텔이 있었거든요. 이 하얏트 호텔이 뭐 노보텔이다, 무슨 텔이다, 뭐 무슨 호텔이다 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얏트 호텔이 경매로 들어오고 나서 이거를 낙찰받은 쪽에서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분양 개념으로 또 가더라고요. 호텔을. 예. 그래서 주위에 보면 수익형 호텔 분양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정말 정말 조심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익형 호텔은 객실을 하나씩 개별로 등기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분양이 완료되고 호텔이 완공되면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가 객실을 관리하고 전체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나 그 관리의 투명성과 확정 수익의 광고가 과장은 안 되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은 한 2년 정도, 몇 년 동안은 수익을 보장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다음부터는 보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호텔 분양 시 중도금에 대한 대출 책임을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이 진다라고 되어 있는 경우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이 거절되면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어서 계약금 몰수 등의 피해를 본 사례도 실제로 주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1.1%로 저렴하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취득세 4.6이죠. 예,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격, 면적 크기에 따라서 1.1에서 3.5 정도로 취득세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전용률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전용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전용률은 50%에서 6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계약 면적 분양 평형에 비해서 전용률이 70%, 80%로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입니다. 자, 집합건물 분석하실 때는 아파트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집합건물을 보실 때는 가치 분석을 하실 때 계약 면적, 분양 면적으로 평당이 얼마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집합건물은 무조건 주상복합의 아파트도 있죠. 주상복합의 아파트가 분양평은 36평인데 그럼 36평에 관해서 평당 단가 얼마의 분양가를 주고 들어가겠죠. 근데 관리비는 36평의 기준에서 관리비는 부과되죠.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는 관리비가 좀 비싸죠. 그런데 분양평형은 36평인데 일반적인 아파트 32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주상복합 건물의 아파트가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로 되어 있고 위에 아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보시면은 전용 면적은 같이 85제곱미터 25.7평 이하인데 분양평형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는 분양평은 32평인데 주상복합 아파트는 36평, 37평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연동의 대연혁신도시의 아파트를 상가를 보시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옛날 군수사령부 자리 경성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 대연 힐스테이트 프로지 아파트 상가 3개동이 있거든요. 3개동. 상가가 3군데 있어요. 근데 주 상가는 전용률이 49%예요. 전용률이 49%. 그럼 내가 10평을 분양받으면은 실제로 내가 쓰는 면적은 4.9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리비는 10평에 대해서 내죠. 그런데 대한 힐스테이트 프로지 아파트 상가를 보면은 조그만 아파트 상가동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전용률이 80%, 90%예요. 내가 10평을 분양받으면 내가 쓰는 전용 면적은 9평, 8.5평 이렇게 된다. 관리비도 거의 별로 없어요. 그냥 자체 관리를 해요. 그 안에 있는 상가 입주민들끼리.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의 상가나 집합 건물을 같이 분석하실 때는 무조건 전용 면적 기준 평당 얼마냐.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 임대차도 전용 면적 기준 내가 임차료가 평당에 얼마냐. 평당 5만 원이냐, 평당 10만 원이냐. 이렇게 따지셔야 돼요. 지금 방금 한 이거 있잖아요. 상권 분석할 때나 상가 분석하실 때 아니면 아파트에 투자한다든지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때 제일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오피스텔 16평짜리인데 분양 평수가 저기는 전용률이 65%, 여기는 전용률이 50% 될까 말까? 그러면 똑같은 16평짜리 오피스텔을 사는 거지만 틀리죠. 전용 면적이 틀리니까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집합 건물 부동산을 보실 때는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서 평당 금액이 얼마인지, 또 임차료는 얼마인지. 내가 10평을 계약하는데 실제는 내가 5평밖에 못 써요. 근데 만일에 10평을 계약하는데 100만 원을 줘요. 임차료를 100만 원을 줘요. 그럼 나는 5평밖에 못 쓰니까 평당에 얼마를 주는 거죠? 한 평에 20만 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에 20만 원 줘서 5평을 쓰는데 100만 원 주는 거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할 때는 그 개념을 가져가셔야 돼요. 자, 평당에 한 평에 10만 원이냐,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이런 개념을 가져가실 때 계약 면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전용 면적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매매하실 때도. 그러면 전용률이 낮으면은 내가 임대료 받을 때 관리비가 많으니까 관리비가 많은 만큼 임대료도 적게 받거든요. 자, 이 상가는 10평을 쓰는데 관리비가 5만 원이에요. 10평을 내가 쓰는 공간 10평을 쓰는데. 근데 저 상가는 10평을 쓰는데 관리비가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가 5만 원에 비해서 30만 원, 25만 원 더 많죠? 25만 원 더 많죠? 그러면 그 25만 원 더 많은 만큼 내가 월세를 많이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월세를 적게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자, 오피스텔을 사는데 한 대까지는 주차비 무료다. 관리비 안에 포함. 내가 제가 용호동 쪽에 아파트에 있는데, 용호동 쪽에 아파트는 지금 20년이 지나서 LG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비를 별도로 더 받아요. 근데 저쪽에 직원들도 이제 아파트에 자주 오고 해서 그냥 귀찮아서 저희 집에 등록해 놓은 주차 대수 차만 7대를 해놨었거든요. 근데 돈을 추가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차 카트도 만들고 주차비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호동 LG 메트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에 몇 대 초과될 때는 주차비를 조금 주는 걸로. 근데 일반적인 아파트 보면은 한 대는 뭐 무료, 한 대는 추가 얼마, 2대 넘어가면은 굉장히 좀 비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피스텔도 주차비가 무료인지, 내가 4만 원 줘야 되는지, 6만 원 줘야 되는지, 7만 원 줘야 되는지, 아니면 한 대는 공짜인지, 이런 시스템까지도 알고 접근하시면은 그 주차비만큼 내가 주차비 5만 원만큼 월세를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주차비는 그 쓰는 임차인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월세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의 개념은 충분히 구분을 해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차 기준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취약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구당 0.2에서 0.6대,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까지. 100세대면은 주차가 100대까지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서면에 거의 하이엔드 아파트급으로 지금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 오피스텔은 뭐 한 25평까지도 있거든요. 서면에 인강도서 그 근처에 있는 신규로 지어놓은 오피스텔인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톡방에 부동산 하신 분들은 제가 좀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여기에 그 MGM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MGM이 웬만한 건물 하나 파는 만큼 돼 있어요. 근데 실수요자인데 사주시는 것은 괜찮아요.
실소유자한테 사주는 것은 자신 있게 권하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하이엔드 아파트급으로 오피스텔 같으면 최고급으로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는 250세대 같으면 주차 대수가 250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한 대꼴로 된 거죠.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보면 주차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차를 못해서.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면 발코니와 욕조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고 욕조, 발코니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와 같이 미닫이 창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창문 옆으로 쫙 밀잖아요. 그렇죠? 환기 잘 되죠? 근데 오피스텔은 보면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막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뭐 이렇게 돼 있죠. 잡아 당겨가지고 옆으로 쫙 밀도록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고 업무시설에 관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발코니하고 욕조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는. 그래서 또한 안전 문제로 여닫이 창문이 시공되므로 통풍이나 환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 정도는 구분을 해서 가시면 좋은데 또 쉬는 시간을 좀 넘겨서 죄송한데요. 예,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요거는 최소한. 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공시가격 1억 밑에면 어떻게 되죠? 주택으로 숫자에 안 들어가죠. 그것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은 뭐에 관한 기준이죠? 취득세를 매길 때, 취득세 중과할 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 요거를 기준으로 할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 요거는 취득세 할 때. 그런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을 때 있잖아요. 안 낼 수 있을 때. 그때에 이런 도생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오피스텔 2개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아파트가 가격이 만일에 3억 주고 사는데 이게 한 13억이 돼서 10억이 올랐어요. 아파트를 잘 사가지고. 남천동 3익비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올랐거든요. 자, 10배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를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1억 주고 샀는데 10억이 됐다고요. 그래서 10배씩 올란 아파트가 전국에 부산에 보면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있어요. 부동산 공부하는 톡방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만 데이터를 쫙 뽑아서 해놓은 자료를 올려놓는 그런 톡방들도 보면 있어요. 그러면 뭐 10년 동안 10배가 올랐던, 얼마큼 동안 10배가 올랐던 10배 이상 뛴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를 내가 하나 팔려고 하니까 오피스텔이 팔리지도 않아. 도시형 생활주택이 팔리지도 않아.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럼 이런 상담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손님을 확 잡아당기기 위해서 상담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간단하게 컨설팅을 해주시면 돼요.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오피스텔을 월세는 이렇게 좀 받지만 전세는 보통 잘 안 주고 월세 위주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에 전세를 놓으면 금방 들어와요. 도생이나 이런 곳에. 그러면은 매매가 금액하고 전세 금액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겠죠. 갭 투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차이가 얼마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돈이 얼마 안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오피스텔을 내가, 만일에 홍길동이면 홍길동이 1인 법인으로 해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나 조생을 법인으로 팔아서 넘기면 되죠. 그런데 전세금을 끼고 넘기게 될 때는 법인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매수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넘기기 위해서 법인의 돈을 또 1억, 2억을 만들 필요가 없죠.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상황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하여튼, 넘버원 여기서 세무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방석식 교수님이, 제가 세무사들 10명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박성식 교수님한테 여기 아카데미 원장님한테 물어보면은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세금과 관련된 것들은 특히 부동산 재테크나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야 되는 세금은 굉장히 설명을 잘 하세요. 그런데 하여튼 주위에 친한 분이 박성식 교수님 요 단톡방에 보니까 어젠가 그저께 올라왔던데 뭐 양도세를 갖다가 뭐 9천만 원인가 뭐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오피스텔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상 찍은 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컨설팅을 해서 법인을 활용해서 뭘 하는 것들. 양도세 피해가고 세금 절세하고 예, 법인세만 내고 건물을 사서 팔 때는 무조건 2, 30억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은 절대 개인으로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법인 만들어서 법인으로 사고 파셔야 돼요. 개인은 감당이 안 돼요. 양도소득세. 근데 법인은 법인세만 내면 되죠. 그리고 법인은 또 뭘 할 수가 있어요? 은행 대출이자 나가는 거라든지 내가 대표이사로 해서 월급을 뺀다든지 모든 경비들을 싹 다 비용 처리해서 양도 차익에서 비용을 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내가 사서 건물을 사서 판다. 은행 대출이자 비용으로 안 빠지죠. 비용으로 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법인에 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것도 나중에 프린트물로 제가 간단 요약 좀 해서 좀 드리는 걸로 우리 수업이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오기 위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 10분 쉬었다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